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하지 않아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라는 걱정들이 있는 만큼 연준 의사록을 보니까 아무리 긴축 속도가 가파르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도 우리는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많은 지표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단연 연준 의사록에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첫 번째 포인트가 그래도 선반영된 연준 의사록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어떻게 됐었냐. 미국 특히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3을 다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연준 의사록에서 나왔던 긴축의 강도에 대한 발언들은 이미 좀 다 나왔다. 아시는 것처럼 FOMC 이후에 여러 연준 의원들을 통해서 물가 2%까지의 고통을 수반하겠다라는 강한 얘기들을 시장은 소화해 왔기 때문에 어제 나온 연준 의사록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다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전년 대비로는 내려오긴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다시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또 연준 의사록에서 약간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몇몇 연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둔화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시장이 상황이 좀 불가피하게 힘들어진다면 긴축 강도를 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 지표로는 연준의 금리가 4.5%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영국의 이한 금융위기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면 연준도 소위 말하는 피벗, 조금은 멈추거나 금리를 너무 강하게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그래도 동시에 유입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 밤 CPI 지표를 기다리면서 큰 움직임 없이 눈치를 봤던 맞습니다. 그런 미국 시장입니다. 네. 아마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은 큰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인 건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았더라고요. NDF 환율에서도 큰 변화가 없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달러 대비로는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아마도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우리나라에 금통위가 있었고 아시는 것처럼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50bp를 올렸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몇 개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은 조언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환율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금리 차에 대한 얘기, 거기다가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의 경기는 더 둔화되는 거 아니냐, 1,400원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더 가는 거 아니냐 등등 기자들의 회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400원이라는 지수 가격대가 온 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맞다. 근데 1997년 그리고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는 다른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펀더멘털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금리 차만 놓고 원달러 환율이 더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것도 사실 좀 다릅니다. 만약에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좋다라고 하면 트르키예나 아르헨티나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나라의 기업들, 그 나라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 해외 자산, 즉 순채권국이냐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성은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언도 하더라고요.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1,1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 해외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 1,400원일 때 해외 투자 들어가면 상투일 수 있습니다라는 한은행의 총재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원화가 여기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1,400원일 때 해외 투자보다는 원화 자산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조언까지 있었습니다. 앵커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재밌는 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창용 총재 Q&A를 어제 지켜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세요? 특히 이창용 총재는 굉장히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만큼 Q&A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도 하나하나 다 외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도 요즘 해외 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용 총재 발언을 듣고 그 생각을 좀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했습니다. 1,400원대 투자하면 환손실 20%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율 때문에 IMF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못 받기도 했고 또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걸 금리 올리면서 잡아야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부동산 하지 마라. 그렇죠. 저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주식해라. 1,400원일 때 주식해야지.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렸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살까에 대한 뭐랄까요? 답을 어쩌면 한국은행 총재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2200을 깨고 내려갔었던 9월 30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9월 29일부터 지금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입니다. 물론 코스피 기준이긴 합니다만 무려 한 1.4조 원 이상을 샀습니다. 8거래일 동안 1.4조 원 이상을 샀는데 무엇을 많이 샀는지 봤더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3조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을 91% 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반도체를 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를 샀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달러 환율 1,400원일 때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수혜를 상당히 많이 봤어 라는 얘기부터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감산을 안 하지? 뜯어보니까 예전보다 반도체의 사이클은 굉장히 짧아졌고 더불어서 이 진폭이 낮아졌기 때문에 재고 사이클의 정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 사이클은 어쩌면 내년 1분기가 바닥이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최근에 크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하루는 좀 빠지긴 했지만 공급에 의한 바닥이 나온 상황에서 어쩌면 1분기에 내년부터는 수요, IoT라든지 AI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좋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좀 낙관적인 시각이지만 이 정도 가격에서는 반도체를 사야 되는 그런 인식으로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LG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지수가 안정된다면 대형주 중심으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네. 잠시 후에 긴급 진단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정리는 이거네요. 환율 안정될 수 있다. 네. 지금 전 세계 자산에서 가장 싼 것은 코스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더 매력있다. 네. 이창용 총재 의견을 빌어서 저희도 오늘 그렇게 앵커 브리핑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